일단 뭐 보강 형식인데 1, 3주는 정해가지고 이렇게 11시에 그쵸? 이렇게 해서 고정으로 해서 이 시간은 주역을 이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한 2개 정도씩 이렇게 나가고 나머지는 우리 정기적으로 수업하는 걸로. 그러니까 오늘 있고 만약에 다다음 주라든지 이렇게 건너뛰어서는 주역 시간을 고정적으로 이렇게 하는 걸로. 괜찮으시겠죠? 네, 한 주 건너씩. 그렇죠. 매주 하면 힘드실걸? 몸도 힘들고 머리도 힘들걸? 맨날 처음 불릴게요. 예전에 그때가 한 기해년인지 오래됐죠. 그때 이제 정규 강의는 아니었고, 그러니까 제가 다 진행을 하긴 했었는데, 명리하고, 주역하고, 육효하고, 또, 그때 그 추배도라는 게 있었어요. 예언서. 원전 갔다가, 이렇게. 그렇게 한번 한 오랜 기간 운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다 준비해서 하는데, 같이 하시는 분들은 정신이 없었죠. 명리하랴. 근데 이제 뭐, 우리 다 연관해서 이렇게 하는 거니까, 주역의 괴상이, 이렇게 뭐, 많은 게 아니고, 많다면 많을 수 있고, 이제 그런데, 64궤죠, 그쵸? 64궤. 기본궤가 되는 것이 이제 8궤가 있고, 그 8궤들이, 그러니까 소성궤죠. 소성궤가 8개가 있는데, 그 소성궤들이 각각 모여가지고, 88은 64에서 64궤가 이렇게 나옵니다. 보통 이제 시중에 그 괴상을 이렇게 배치하거나 나열을 한 게 조금 방식들이 좀 있어요. 흔히는 그냥 그 주역이라고 하는 역경이라고 하는 거에는 이렇게 이제 64개인데 이거를 상경, 하경 해가지고 상경에다가 30개를 배치를 하고 하경에다가 34개를 이렇게 배치를 합니다. 그래서 그 주역을 그 종시의 학문이라고도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처음과 마지막이 이렇게 연결되는, 그러니까 순환적인 의미가 같이 들어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맨 첫 번째 궤를 이렇게 이제 건궤로 시작을 하고, 그래서 두 번째 궤에서부터 29 그리고 30 이렇게 했는데 이제 건에서 시작을 하고 두 번째가 이제 곤이 되는 거죠. 곤은 양의 대표인 거고, 양의 대표, 그리고 곤은 음의 상징성의 대표. 그래서 크게 큰 축으로 음양을 근간으로 한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사실은 이 괴상 자체가 복귀팔계도에서 먼저 나온 거기 때문에, 그래서 복귀팔계가 정남에 건이 배치가 되고, 그러니까 건이지만 지금 우리가 현실적으로는 거기가 이방이잖아요. 남방 오화방이고 오방이고 화의 방이고, 그러니까 남의 방에 배치를 하고, 곤을 원래는 수의 방인데 그 지를 땅을 형상을 해가지고 건의 기운을 받아서 땅에서 이루는, 화육시키는 이런 형태로 크게 천지의 부모다 해서 짝을 맺습니다. 그래서 양의 대표, 음의 대표를 일단 시작을 하고, 그리고 쭉 가서 29, 30 가서 이렇게 29번째 궤에 그 감궤를 배치를 하고, 감궤를 배치를 하고, 그리고 30번째 궤에 입궤를 배치를 하고,
그래서 거기에서도 또 이렇게 음양으로 음의 대표 수, 양의 대표 화, 익괴, 예. 중곤, 중지곤, 중화립괴하고 중수감괴를 배치를 해가지고 크게 이제 음양으로 시작해서 음양으로 마치는 이런 형태. 그래서 일반적인 순서의 흐름은 그런 형태로 돼 있어요. 돼 있는데 왕왕 이제 이 주역을 배치한 것들을 보면 크게 이제 주역이 이렇게 그 직도의 형식이 있고 방도의 형식이 있고 이렇게 이제 원도의 형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변화의 시작점을 시간적으로 보느냐, 공간적으로 배치하느냐, 이런 거에 따라 가지고 이 64개의 배열이나 배치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요 구조들이 보통은 그냥 각각의 건에서부터 우리가 그 배우죠. 일건천, 이태택, 삼리화 해서 8권지까지 가로로 세로로 배치를 해서 가로 세로로 맞닥뜨리는 것에 따라서 이렇게 상괴가 건괴고 그다음에 택괴고 익괴고 지지가 이렇게 건괴고 건이 이렇게 체가 되는 거죠. 합괴가 되는 걸 체라고 얘기를 해요. 자체 괴에서는 상괴를 용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배치한 이런 방식이 하나 있고, 그러니까 하나씩 맞추면 이것도 64개가 나오겠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 흔히 이제 구성을 공부하거나 또 그 어떤 사물이 변화가 시작된 시점에서, 그러니까 역유 태극하고 태극생 양이하고 양이생 사상하고 사상생 팔괴하고 팔괴생 기륭 정이라. 그래서 이렇게 뭔가 사물이 하나에서부터 일태극에서부터 쭉 펼쳐져 나가는 이런 형태로 사물이 뭔가 자라고 변화하는 형식으로 나타낸 것.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요 앞에 거 이렇게 쭉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걸 방도라 그러고, 이렇게 직사각형 형태로 되어 있는 걸 직도라 이렇게 얘기하고, 또 그리고 8개의 형상대로 해가지고 이걸 원으로 배치한 게 있어요. 그 순환 개념으로 해가지고 그런 것을 원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역을 여러 가지로 구분을 하는데 의리역, 그 다음에 상수역, 도서역 이렇게 얘기해서 주렴계의 태극도설 같은 거는 도서역적인 측면에서 상수나 의리적인 측면을 이렇게 얘기하고 설명한 이런, 그러니까 각각의 이런 주역이라는 학문을 또 이 괴상을 어떤 식으로 이렇게 배치하고 또 이렇게 나열하고 이러느냐에 따라서 좀 이게 보려고 하는 부분들이 조금씩 이렇게 달랐다. 이런 정도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위아래들이 괴들이 만나면 일단은 그 역이라는 거는 주역이라는 거는 그렇죠. 음과 양이 일월이 합명이다 해서 양과 음과 양이 하나에 만나서 어떤 사물이나 현상이나 이런 것들 형이상 형이하의 세계를 형상화한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근데 그 시작점은 일단은 이렇게 상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상으로부터. 그래서 요게 하나의 우리가 양하면 추상적으로 뭔가 떠올리고 이렇게 상상하고 이미지화하고 이러지만 그 형상을 그 이미지를 뭔가 이렇게 도구화해가지고 표상화해서 이렇게 나타내고 이렇게 부호 체계로 만들어 놓은 거죠, 그렇죠? 심볼로 만들어 놓은 거. 그게 이제 이걸 하나의 효라 그래서 양효, 음효 형태로 이렇게 출발해서 그게 최소 단위의 뭔가 이렇게 3개씩이 모여야 기본적으로 사물을 구성하고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뭔가 시발점, 시동점이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런 거를 이렇게 그 세로 가로로 묶어가지고 이 앞에 있는 그 보통 첫 번째 나오는 것이 이렇게 천, 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건위천이라고도 얘기를 하는 이렇게 그 책들이 있는데, 원래의 방식은 이 괴의
앞에 있는 두 글자는 다 세 글자씩으로 돼 있습니다. 괴명이. 그러니까 세 글자는 네 글자잖아요. 그렇죠? 네 글자는 두 개씩 자르고. 그러니까 세 글자는 앞에 뒤에 있는 모습은 이렇게 괴의 상을 얘기하는 거지. 괴의 상을. 상을 얘기하고 그 상에 대한 이름을, 의미를 붙인 거예요. 맨 마지막에 대한 거는. 그러니까 그런 형태를 가지고 이거를 그러니까 상으로도 보고 이치로도 보고 다양한 형태로 해서 요 괴상을 봤더니 이게 양이 이렇게 모여서 이러한 상징성을 갖는데 이걸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한번 뜯어본 거예요. 뜯어봤더니 이거를 건이라는 상을 갖고 이름으로는 천이 되더라. 그리고 이걸 전체를 포괄적으로 통칭적으로 얘기한 것이 괴가 되는 거고, 괴가 되는 거고, 이 괴의 그 설명, 풀이를 한 거를 괴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괴사다. 그러니까 왜 주역이라는 학문이 그냥 딱 한 번에 금방 안 들어오냐라고 하면 이 역 자체도 상징인데 이게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이게 무슨 리모컨 하면 딱 보이잖아. 누가 봐도 리모컨이라고 알잖아. 근데 이게 리모컨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다른 형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다가 그걸 설명하고 풀이하는 것도 여러 가지 방식으로 딱 집어서 얘기한 게 아니고 비유와 은유와 상징과 또 그 어떤 시대 상황, 지금으로부터 한 3,000년, 3,500년 전에 그러한 하나라, 은나라 말, 주나라 초기 시절에, 그쵸? 역사 이전에 BC 시대잖아요. 그쵸? 그런 시대 상황이나 역사적인 상황이나 그런 거를 다양하게 비유를 들어가지고 하나하나들을 이렇게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총체적인 것을 설명을 하고, 그리고 이게 이 효들의 위치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위치가 있으니까 이 위치 하나하나의 의미들을 또 설명을 했어요. 그걸 효사라 그래. 그래서 크게 보면 요 괴를 일단은 그은 거, 괴를 만든 거는 복희 씨가 만들었고, 이 괴의 총체적인 의미를 글로 표현한 건 문왕이 했고, 또 각각 효의 하나하나의 의미들을 글로써 구현하고 설명해 놓은 것을 주공이 했다. 그러니까 주공이 했다라는 거지. 주공이. 그래서 복희하고 문왕하고 주공하고 이렇게 기본적으로는 괴하고 괴사하고 효사를 만든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제 나중에 공자가 이걸 조금 더 보완을 했어. 보완해서 설명하고 부연 설명을 했는데 설명한 게 더 어려워.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러한 의미 체계로 돼 있고, 그래서 이거를 크게 보는 시각들이 이거는 천도와 인사를 상징적으로 이 어떤 도형과 문자를 표현해 가지고 상징적으로 만들어 놓은 대성인의 창작물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하나 있었고, 그러면서도 이거는 그 내포하고 있는 기능이나 효용성 자체가 점서다. 점치는 칙이었다. 라고 해서 이 점서적인 측면으로 이거를 이해하려고 하고 무게중심을 두고 보려고 했던 그러한 노력들이나 시도가 있었어요. 거의 동시대 사람이에요. 한 7, 80년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래서 한 사람은 이 송대 초기에 정자라는 사람이고, 하나는 주자라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해서 크게 이 그 역에 대한, 주역에 대한 어떤 그 공부하는 방식이나 탐구하는 어떤 이런 방향성이나 이런 것들이 쭉 전해져 내려와가지고 현대까지 내려온 거죠. 이런 시각이 이제 왜 필요하냐면, 이걸 그러니까 겸해서 그냥 원리적인 측면으로만 보려고 해도 이해가 다 안 되고, 그리고 아주 효용적이고 실용적인 점서적인 측면으로만 보려고 해도 또 이게 다 안 돼요. 그러니까 두 가지 입장을 같이 견지를 해서 보는 것이 사실은 제대로 좀 볼 수 있는 거다. 이 학문 체계가 실제로 이 글이 먼저 나온 게 아니고 도형이
예, 이러한 그 도형이 먼저 나온 거기 때문에 이거를 보는 거, 해석하는 거, 느끼는 거, 탐구하는 거 이런 거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로 어프로치가 가능하다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뭔가를 의미를 글로써 움직이지 못하게 빼박이로 딱 확정한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이해하고 어프로치하기도 어렵지만 또 그 안에 또 어떻게 반대적으로 뭔가 궁리할 수 있는 나머지 영역들이 무궁한 거예요. 그래서 수천 년의 이런 세월이 흘렀는데도 지금도 이런 쪽에 열광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얘기지. 예. 그래서 크게 보면 이게 마크로거든. 이렇게 이렇게 거시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하늘, 땅, 천지함, 천지 안에 포함 안 되는 게 어디 있어? 다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때요? 사시사철에 생로병사에 뭐 이런 생장염장에 다 그 순환지리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또 내가 불강력직일 수밖에 없지만 또 하늘 땅을 생각해 보면 또 내가 또 그 인사의 얽매인 걸 한번 또 이렇게 벗어나 볼 수도 있는 거란 말이야,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큰 틀에 대한 거를 뭔가 공부하고 그 마음을 다스리고 그 흐름으로 내가 어떤 그 관을 세우고 하는 거는 이만한 공부만 한 게 없다라는 거죠. 근데 사람이 뭐 이렇게 큰 그림만 그리고 꿈만 꾸고 이렇게 살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나는 오늘 아침에 일어나면 배가 고프고 또 그렇잖아요. 처자식 먹여 살려야 되고 이런 게 또 있잖아. 그래서 공부를 하다 보면 반드시 이런 학문을 조금 더 현실적으로 그 여기다 이렇게 발을 디뎌 가지고 뭔가 이렇게 내가 체감할 수 있는 뭔가 영역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미시적인 거를 탐구하고 싶은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당위성이 생겨요. 그래서 육효라는 학문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근데 육효는 아주 미세하고 정밀한 부분까지도 탐구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이 두 가지적인 그 시각을 내가 균형적으로 참 유지를 하면 어느 쪽에도 내가 이렇게 크게 치우치지 않는. 그러니까 꿈만 꾸다가 뭐 내가 배를 고르니 뭐 현실에 오불관을 하고 이런 게 아니고 현실도 챙기면서 그리고 뭔가 사유의 폭도 넓히면서 이런 측면들이 일단 있을 수 있다. 그래서 크게 보면 순서입과 그래서 일건천에서 쭉 올리면 온대요. 여기에 이제 88이 만나면 중지공계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64개를 쭉 괴의 순서에 입각을 해가지고 배치해 놓은 이런 구조들이 있고 그리고 이게 이제 괴들이 각각의 상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 상을 조금 더 캐치를 해가지고 그 상에 어떤 상이 있으면 그 캐치를 해서 뭔가 이렇게 글로서 남겼는데 이제 그것들이 어떤 그 대표적인 이러한 상을 가지면 이거는 대표적인 키워드가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겠지만 무엇을 상징하겠다라는 거. 그러니까 뭐 사람을 보고 서로 감정을 느끼고 뭐 말을 하고 표현을 하고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거는 상징성으로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이게 예를 들어서 이런 괴상을 내가 얻었다, 이런 괴상에 당면했다라고 하면 일단은 강건하다, 그렇죠? 강건하다, 뚜렷하다, 명확하다, 도덕적이다, 그리고 굳세다, 그리고 강함이 지나칠 수 있다, 남성적이다, 하늘을 닮았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어느 하나에 국한되지는 않지만 딱 이러한 상에 대해서 대표적인 게 나타난다는 거죠. 사실은 우리 육효 공부하면서는 여기까지만 필요해요. 왜냐하면 주역으로 인사나 또 정치나 세상사의 이치나 이런 거를 파악하려고 했던 사람들, 이런 주역 공부하는 했던 사람들은 이 상도 파악을 하고 이 주역이라고 하는 학문체계의 이런 프리즘을 가지고 기륭도 나름 판단을 하려고 했었어요. 그게 점서적인 기능이니까. 근데 점에 대한, 저는 같이 공부해본 입장에서는 점에 대한 기능적인 측면에서는 주역이 유가 안 될 정도로 그 세부적이거나 정확도나 분석적이거나 이런 거는 거의 뭐
아예 노는 물이 다를 정도로 게임이 안 된단 말이지. 예. 이거를 점으로 접근한다라고 하면 이 주역 자체의 자체 원문에 내재되어 있거나 그런 점적인 기능보다도 훨씬 탁월하단 말이에요. 이쪽으로도 수천 년 동안의 학문 체계를 가지고 뭔가 이렇게 발전을 거듭해온 이런 이력이, 경력이 있기 때문에 단 이 자체가 본래적인 이 의미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육회에서는 사실 풍천소축하면 또 건위천하면 전체적인 큰 괴의 의미들이 있잖아요. 큰 대상들이 사실은 필요할 거예요. 필요하단 말이죠. 괴상이 변하는 게 본괴가 되고 직괴가 바뀐단 말이죠. 그러니까 3번 변하고 4번 변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본래의 괴상하고 나머지 변한 괴가 하나도 동하지 않은 거에서부터 6개가 다 동하는 것까지 치면 그 변화의 가지수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4096가지로 바뀐단 말이에요. 변화의 상이. 근데 그 4096가지를 주역으로서는 일일이 기륭을 다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냥 딱 본래, 무동형. 예를 들어, 우리 일단 무동계. 아니면 본래 주역이 제일 잘 맞는 거는 뭐냐면 하나도 동하지 않은 괴이거나 아니면 괴 하나만 동하거나 이러면 그 자체에 이 384요의 효사가 있기 때문에 그게 다 점서의 기능을 역할을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런 부분으로 하면 맞을 수 있는데 이게 2개 동하고 3개 동하고 이러면 그 다음부터 복잡해지고 흐려지는 거야, 타겟팅이. 그래서 결국은 주역이라고 하는 거는 그래 의리적인 측면, 이 괴의 뜻, 이 괴를 통해 가지고 64분의 1이라고 하면 아니면 384분의 1이라고 하는 이러한 내가 뭔가 궁금하고 이런 부분이 있었으면 그 효가 동했다. 그 괴를 내가 얻었다라고 하면 그 괴가 상징하는 거를 가지고 차고 넘치는 거를 조절해서 중용을 취하고 현인이 되고 성인을 이루고 대인을 이루고 이런 신법적인, 그러니까 심리적인 내지는 정신적인 어떤 완성을 지향하는 것이 주역의 지향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인의 도를 이룬다라는 거지. 평범한 범부 중생이. 예. 그래서 주역에 보면 크게 나쁜 것도 없고 크게 좋은 것도 없어. 비가 올 것 같고 소나기 올 것 같고 어렵다, 힘들다, 바람 불 것 같다. 좀 기다려라. 참어라. 이런 거야. 좋다. 길한데 너무 지나치면 끝이 안 좋다. 다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기륭해린이라고 하는 거지. 길흉이 있는데 뭔가 그런 괴상이 나와 있으면 그거를 내가 조금 경계심을 갖고 조절하고 욕심을 내려놓고 중용을 취하고 이러면 내가 감당 못하고 또 피하지 못할 게 없다라는 것이 기본적인 전제를 깔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사람의 욕심이라는 게 그런 게 아닌 거죠. 당장에 돈이 벌리면 기분이 좋고 내가 돈을 잃으면 가슴이 속이 쓰리고 이렇단 말이지. 언제 돈을 벌 건지 언제 내가 승리될 건지 이런 게 궁금하고 필요하단 말이지. 그래서 그 세부적인 거를 조금 더 이렇게 명확하게 판단하고 진단하기 위한 다양한 형태들의 시도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본괴에서 직괴로 바뀔 때 이런 정도 큰 괴상들이 메인은 여기에서 기본 틀이니까 시작을 했는데 만약에 체가 건위천괴였다. 그럼 직괴가 초유에서부터 다 동하는 것까지 본괴까지 바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주역은 그거 가지고 이렇게 본괴하고 직괴 형태로 크게 본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육효는 그렇게 보는 건 아니에요. 이미 보는 방식이 다르니까. 근데 그걸 쭉 올라가면 건괴가 상징하고 풍천, 소축이 상징하는 그 괴의 수렴이 된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 우리가 어떤 그 괴의 의미나 즉 대표적인 어떤 상징성, 키워드 중심으로 여기에서 술에 둔 하면 막히다라는 뜻이 있죠, 그죠? 기본적으로, 그렇죠? 예를 들어서 풍천소축하면 조금 쌓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조금 쌓는다. 그러면 이제 이런 걸 설명할 때 왜 이런 형상이 나오는 거고 이걸 우리가 육효에서 괴상을 이걸 본괴로 처음에 얻었다. 이랬을 때는 이런 큰 의미들이 어디에 있겠느냐. 그러니까 해석하는 순서는 이런 거죠. 본래
본래 그 괴에 있는 괴에서 나오는 생극제화에 대한 부분을 먼저 보는 거예요, 그렇죠? 본괴도 보고 직괴도 보고 우리가 지금까지 쭉 아는 원리로 해서 살펴보고 나서 그 다음에 길에 길을 더하고 길에 흉을 더하고 아니면 흉에 흉을 더하고 이런 부분들에 나중에 전체적으로 포괄하고 통괄하고 포장하는 개념이 뭐냐면 그 괴 전체가 가지고 있는. 왜냐하면 원래 시작이 중천권에서 시작을 했고 풍천소축에서 시작을 했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괴상의 전체적인 아웃라인 틀을 살피는 거. 이제 거기까지가 이 주역의 본괴를 우리가 육회에서 활용하는 이런 부분인데 공부하는 방식은 이제 제가 64괴의 괴사하고 그리고 효사는 기본적으로 메인을 넣었어요. 이거를 역경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경문이라고도 얘기하고 그거는 기본적으로 이 괴를 문왕이 해석한 게 있고 그리고 각각 주공이 이렇게 해석한 게 있고 그거는 최소한 오리지널 입장에서 한번 일단은 공부를 해보자라는 거지, 그렇죠? 근데 거기에 이제 12기라 해서 주자가 또 뭔가 부연 설명을 했는데 그것까지는 완전히 주역 공부가 되는 거예요. 예, 주역으로만 그것만 해도 개사전까지 하면 훨씬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하기 때문에 일단은 본문 정도까지 본문 괴사하고 그 효사 정도까지를 의미를 한번 살펴보고 필요하시면 여러분들이 한번 더 이렇게 공부를 하시는데 이 정도만 들어도 이게 이런 의미가 있구나 하는 정도까지는 일단은 완전하게 주역에 대한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터치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정도로 하고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육효 공부하는데 활용하고 필요한 이런 정도까지의 학습의 목표로 이렇게 할 거다. 일단은 뭐 이제 하시다 보면 지금 이제 앱에 의해 가지고 그냥 우리가 괴상만 보고 이렇게 보는데 이렇게 상괴하고 합괴가 만나짐을 해가지고 괴상이 생기고 그 괴상이 상징하는 괴명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60갑자 외우잖아요, 그렇죠? 갑자을축 병인정묘에서부터 쭉 외워서 그거 자체를 우리가 팔자에 활용할 때 첨간지지로 활용을 하듯이 똑같은 개념으로 위아래로 상하로 겹쳐가지고 60갑자보다는 내기가 더 많죠, 그렇죠? 명칭도 조금 기니까 외우는 게 조금 힘들 수는 있는데 일단 외워두면 유용하다. 오늘 안 외워진다고 답답해할 필요는 없다. 하다 보면 외워진다. 그래서 그런 정도까지. 그래서 그 상 공부하는 데는 굉장히 좋습니다. 상 공부. 그러니까 결국은 그게 마음 공부까지 되는 거예요. 마음 공부까지로. 그렇게 해서 64개, 64개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순서로 보면 직도, 강도, 원도에는 들어가질 않고 그냥 주역의 원경전의 패턴대로 패턴에서 보면 그 소성괴에 건괴가 이렇게 합쳐 있는 거, 상도 건이고 하도 건인 것이 겹쳐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괴상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 소성괴가 그렇죠. 소성괴가 기본적으로 이게 상중하가 있는데 상중하가 있는데 이게 겹치면 대성괴가 되고 이것도 상중하가 있죠. 그래서 보통 이게 우리가 천지삼재사상이라 해서 천지삼재사상이라 해서 이렇게 두 개씩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 또 아니면 요 각각의 소성괴에서 이렇게 나누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천이라고 이거를 지라고 가운데를 인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소성괴에서도 이걸 천이라고 지라고 인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러한 의미들이 효사에 괴사에 녹아 들어가 있어요. 살피는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양은 이렇게 그 분산하고 외향적이고 이렇게 발산하고 드러나고 하는 그러한 그렇죠? 근데 다 양으로만 돼 있기 때문에 순양의 기운이고 또 이거 이제 형상이 하늘을 닮았다라는 얘기지, 그렇죠? 하늘이 이렇게 겹쳐 있는 형상이고 이것을 괴명으로는
건꾀다. 굳셀 건자. 마를 건, 굳셀 건. 그래서 뭔가 항상함을 갖는 거, 항구적인 걸 갖는 거, 변치 않음을 갖는 거, 시세에 뭐 타협하지 않는 거, 불변하는 거, 세상이 어떻게 변하더라도, 그러니까 하늘에 구름이 뜨고 바람이 불고 뭘 하더라도 그 하늘 자체가 잠시 잠깐 가리워질 뿐이지 없어지거나 사라지거나 변색, 탈색, 퇴색되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그 근간에 대한 근원에 대한 천지법도의 어떤 그 본원에 대한 것을 기본적으로 상징을 해요. 그래서 이 뭔가 그 기준점에서부터 자연이 이 우주가 이렇게 시작되고 출발한다라는 측면에서 첫 번째 궤로 시작을 하는 건데, 이 첫 번째 궤의 그 형상이 이걸 복희씨가 이렇게 그었는데, 이렇게만 수천 년 동안 내려오다가 이 문왕이 이 궤를 보고 유력에 갇혀가지고 감옥에서 지은 거죠. 감옥에서 이렇게 보고 거는 원코, 형코, 이코, 정하니라라고 했어요. 우리 명리에 원형이정 나오죠, 그렇죠? 여기서 나온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요 원은 으뜸 원자, 형통할 형자, 이로울 일자, 이걸 고들정자, 구들정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다 뭐냐면 봄, 여름, 가을, 겨울에 그 본래의 의미를 원형이정이라고 얘기를 한 거지. 그러니까 여기에서 인의예지가 나오는 거고, 생장, 수장이 나오는 거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건이라고 하는 의미에는 만물을 이렇게 드러내고 키우고 걷어들이고 그거를 또 결실해서 이렇게 본성이 흐트러지지 않게끔 그것을 잘 이렇게 갈무리하고 하는 이런 성향이 어때요? 건에 다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 원형이정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 주역에. 그래서 이 가장 대표적인 건괴를 이걸로 원코, 형코, 이코 정하다. 즉 사시에 자연의 이런 순환의 법칙을 내재해서 기본적으로 총괄하고 컨트롤하는 그러한 촉성 성향을 건에서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건에서. 그래서 이게 이제 예전에는 봉건 시대고 왕정 시대고 이러기 때문에 이러한 건의 모습을 수용하고 본받고 쫓아서 정치를 펼치고 수양을 하고 또 민생을 다스리고 이래야 된다라는 거에 기준점이 된 거예요. 이런 분, 이게 성인이 나오는 거고 어떤 군자가 나오는 거고 왕도 이런 쪽으로 뭔가 정사를 펼쳐야 된다 하는 이런 부분. 그러니까 어떤 천지의 어버이 같이, 천지의 아버지 같이 그런 형상을 가져야 된다. 이런 것이 이제 처음 하나의 어떤 기준점을 딱 세운 것을 원형이정이다. 그러니까 이런 말을 뭐 만들 수 있는 그 의식세계나 정신세계가 일반적인 법문은 아니죠. 근데 일반 사람들은 이걸 봐도 이게 뭔 말이야 잘 몰라. 그냥 보면. 그쵸? 근데, 이걸 그냥 우리는 동양 공부하고 이렇게 명리 공부했기 때문에, 이건 그냥 봄, 여름, 가을, 겨울이다. 그러니까, 건의 의미에는 봄에도, 여름에도, 가을에도, 겨울에도 항상적으로, 항구적으로 기본 바탕에 깔려있는 큰 천지의 사덕을, 4가지 덕을. 그러니까 이게 다 사상이고, 줄이면 양이고, 하나 줄이면 태극이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런 의미들이 다 들어있다라는 얘기죠. 굉장히 큰 거죠. 건이라는 거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거를 이제 문왕의 셋째 아들인 주공이, 아버지는 이렇게 괴의 이름을 지었고, 하나하나 그러면 어때요? 이게 통으로 보면 이렇게 돼 있는데, 요 하나하나의 효에 대한 의미는 어떨까? 이거를 또 글로 남긴 거예요. 그거를 괴사라 그래. 괴사. 원래는 우리가 이걸 괴도라고 하잖아요. 괴도. 괴도, 이거 걸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거 제왕변이라고 해서 요거는 손 숫자를 뜻해요. 소숫자. 그러니까 사람이 직접 거는 게 아니야. 직접 거는 게 괴인데 자연이 걸리는 거니까 사람이 직접 거는 게 아니다. 근데 사람이 걸어서 뭔가 표상을, 상징을, 심볼을 보여주는 것 같이
천지는, 자연은, 우주는 이렇게 이런 괴상으로 해서 그러한 변화의 의미를, 상징성을 드러낸다, 보여준다. 이래서 이 괴자를 씁니다. 괴자를. 그래서 이 초유의상이 일단은 동한다라고 보는 거예요. 변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에는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 라고 봤더니, 자, 위치적으로도 이렇게 아래에 있고, 그러니까 항상 사물은 변하는 시간은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 안에서 밖으로 올라가는 거고, 뭔가 나무가 자라든 어떤 생명체가 자라든 그런 형태로. 그러니까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내에서 외로 공간적으로도 그렇고, 근데 뭔가 요 의미에는, 이게 자체 중천건괴인데 요 의미에는 뭐가 있을까? 그러니까 이게 동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동했다. 요게 동하면 어떤 상이 나타날까? 이 중천건괴가 크게는 원코, 형코, 이코, 정코, 정한이라. 그러니까 이것도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정자는 하나하나씩 해석을 했는데, 주자는 크게 형통하고 바르게 하면 이롭다. 건은 크게 형통하니까 건의 모습을 본받아서 내가 바르게, 이거 바를 정자도 돼요, 고를 정자도 돼요. 어디 이렇게 우리 정절이라고 얘기하잖아. 그렇게 하면 이롭다. 이렇게도 점리적인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주자는. 그러니까 같은 내용을 가지고도 해석의 방점이 조금 달라요. 이거는 정자적인 해석 방식이지. 원하고, 형하고, 이하고, 정하다라고 하는 거는. 근데 이렇게 끊어서 해도 맞는단 말이지. 끊어서 하는 건 어때요? 끊어서 하는 거는 이렇게 점의 어떤 해석적인 부분이, 실용적인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효사들을 볼 때 이 앞에 있는 거는 그 효의 상이에요. 뒤에 있는 거는 그 효의 상이 주는 의미야. 기륭의 의미야. 그러니까 점사를 얘기한다고. 점서로 본다라고 하면 이거를 딱 보면 이거는 잠룡의 물상이고 이거는 뒤에는 잠룡이니까 무룡해라. 이런 부분. 그러면서 이 잠룡을 어떻게 해요? 이 하나의 괴에 의해서 보는 우리가 본괴, 변괴, 소성괴, 또 외괴, 내괴, 외괴, 혹괴, 착종괴, 도정괴, 부도정괴 이런 쭉 그 이론들을 대입을 해가지고 이런 상을 추출을 해내는 거지. 그러니까 잠이라는 거는 어때요? 양이 본래는 융양이니까 성인의 상인데 아직 초기니까, 그렇죠? 걸음마 단계. 육회에서는 이걸 뭐래? 집안, 시작, 내면의 어떤 마음 상태, 걱정, 근심, 또 아이의 자리, 또 육체로 보면 발 그러니까 어쨌든 그 초요는 시작점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인이 될 이런 건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초요가 움직이고 초요의 내재적인 상을 보니까 이게 하나 동안 형상 같더라. 동안 형상을 상회하고 나머지 안면한가하고 딱 붙여보니까 이렇게 천풍 국괴가 나오더라. 이거 천풍 국괴 형상이. 네. 근데 요 상이 이 지금 주공은 이거를 효사해서 잠긴 용이니까 말물자 이걸 쓰지 말아라. 잠긴 용. 그러니까 뭔가 시작점이긴 한데 아직 용으로서 성인으로서 군자로서 또 어떤 임금이라고도 하고 인군이라고도 얘기해요. 주역에서는 인군으로 지향을 하긴 하지만 어때요? 아직 실질을 못 이룬 상태란 말이죠. 아직 걸음마 단계란 말이지. 그러니까 이거를 숨겨진 용이니까 뭐해라? 쓰지 말아라. 만약에 주역으로 해서 이 괴를 만약에 얻었다. 초유가 동안괴를 얻었다. 내가 사업을 한다. 모든 경우에 아직은 때가 안 됐다라는 거지. 그런 의미니까 어때요? 말물자를 써가지고 쓰지 말아라. 그래서 이렇게 바뀌는 게 64개가 있고 384유가 있는데 결국은 이렇게 변하고 바뀌고 본괴하고 직교의 형상을 보면 각각의 본괴 형상이 바뀐 것이 이 천풍국괴의 괴사에 보면
괴사에 보면 여가 장하니, 예? 장하니 물용 그 취여하라. 거기도 말물자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말물자. 그 효사에도 그렇고 천풍구의 초요의 효사에도 그렇고 천풍구의 효사가 바뀌면 만약에 이 천풍구께를 이렇게 바꾸면 어때요? 중천겁계가 되겠잖아요. 그렇죠? 중천겁계는 무슨 뭐가 나와 있어요? 이렇게 잠룡은 무룡하라고 나와 있으니까 천풍구께에 초요가 동하는 거나 중천겁계에 초요가 동하는 거나 기륭의 상으로 보면 안 좋다라는 얘기지. 그걸 표현하기를 잠룡은 무룡이다. 그러니까 일단은 그 용이라고 본 거예요. 이 중천건이 갖고 있는 원래 그 본래적인 유전자가 완전한 거고 완벽한 거고 성인이고 군자의 덕을 지향을 하고 하니까 다 용이라고 표현을 해요. 용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아직은 때가 덜 됐다. 그래서 대권 뭐 할 때 보면 다 잠룡들이라고 나오는 게 여기서 나오는 거야. 말이 주역에서 따온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잠룡인 거지. 잠룡이니까 쓰지 말아라. 그러니까 우리 예를 들어서 육효로 이렇게 보면, 그렇죠? 육효로 보면 중천검계가 이렇게 초유가 동하겠잖아요, 그렇죠? 초유가 동하면 주역은 여기에서만 뭔가 이렇게 상징성을 가지고 따지는데, 육효는 초유에 각각에 붙는 이러한 효상이나 괴상을 가지고 논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붙는, 여기가 뭐가 붙어요? 자수가 붙잖아요, 그렇죠? 자수가 붙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저기 뭐예요? 식상이 자손이 붙잖아요, 그렇죠? 맞잖아요, 그렇죠? 네. 자손이 붙고, 그러니까 요걸 가지고 뭔가 생급관계나 이런 거를 일단은 따지니까 전혀 의미는 다른데, 주역의 입장으로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 초구. 그러니까 이렇게 초구라고 하는 거는 초하고 쭉 가서 상구. 그러니까 처음을 초라하고 마지막을 상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종이라 얘기하지 않고 상이라 얘기하고 두 번째부터는 구하고 또 이렇게 중지공계에서 양을 구로 표시하고 음을 육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서 그 위치가 이 구하고 육이라고 하는 거는 각 효마다 어떠한 효가, 양효가, 음효가, 양효가 위치하고 있는지 음효가 위치하고 있는지 이런 걸 구분했단 말이지. 각각으로는. 근데 이제 육효에서는 이거를 이렇게까지는 안 하고 그냥 초효, 뭐 1효, 2효, 3효, 6효, 상효 어떻게 해서는 그건 상관없어요. 상관없는데 특별하게 변화를 추구하고 변화를 설명하는 학문인 주역은 이런 거에 많이 그 기본을 이렇게 세워놨단 말이죠. 기준을, 준거를 세워놨어요. 그래서 초구는 이렇게 잠룡이니 무룡이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이호가 바뀌면 어때요? 이거는 이렇게 천개가 되고, 그렇죠? 천개가 되고 두 번째는 뭐가 돼요? 네, 동인괴가 되죠, 그렇죠? 화가 되니까 이거를 천화 동인이라 얘기한단 말이에요. 네, 천화동인. 네, 그러니까 이게 형상이 뭐냐면 이렇게 하늘 아래 불이 걸려 있으니까, 불이 걸려 있으니까 밝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또 아니면 그걸 전등불의 형상으로도 본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늘 아래 밝은 대낮에 그 어떤 그 빛에 있는 광명 밑에서 뭔가에 이렇게 서로 화합하거나 어떤 협동하거나 이를 도모하는 형상이에요, 이게 천화동인이. 화천대 바꾸면 화천대유인데 화천대유도 그러므로 해가지고 그건 하늘 위에 해가 올라 있는 형상이니까 둘 다 광명지상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이게 괴명이니까.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어때요? 기본적으로 기란상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용이 묻혀 있다가 물에 잠겨 있다가 이렇게 쭉 올라온 거란 말이죠. 그렇죠? 자, 여기에서는 이 상괴가 있고 학괴가 있는데 항상 중정의 학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중정학문. 그러니까 2효가 5효가 중이 되는 거야. 2효하고 5효가. 그러니까 그러면서도 6효 중에 1, 3, 5는 양효고 2, 4, 6은
음효잖아요. 예? 숫자가 양이 음이니까. 그래서 양이 양자리에 음이 음자리에 들어있는 거를 정이라 한단 말이에요. 정. 그래서 보통은 이 괴 중에 중천곡괴의 오요에는 양이 양자리에 들어가 있으면서 중자리에 들어가 있고, 그걸 중정을 듣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중진곡괴에서는 음이 음자리에 들어가서 중을 얻고 정을 얻었어요. 그래서 그것도 중정을 얻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네. 근데 어쨌든 오효든 이효든 중을 얻은 자리니까 올라와서, 근데 정을 얻은 건 아니죠. 그러니까 뭔가 물에 잠겨있던 용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거를 무태 올라왔다 해서 이거를 재전이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지. 그런데 이렇게 견자를 같이 썼는데 요 견은 현용이라고 해요. 현용. 용이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현용이 재전이니까 나타난 용이 밭에 있으니 이거는 볼견. 약간 같은 글자인데도 이게 현으로도 익히고 견으로도 익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은 약간 피동적인 수동적인 개념이고 나타났다라는 거고, 견은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개념이에요. 본다라는 내용이고 의미고. 무슨 얘기냐면 시간의 순서의 사물의 발전 단계에 따라서 초유에서 이효까지 이렇게 쭉 올라왔잖아요. 그렇죠? 올라왔는데 이게 성인이고 잠룡의 단계에서 뭔가 어떤 재주와 실력을 기본적으로 닦고 연구하고 이러면서 뭔가 세상을 도모하려고 했는데, 이 항상 우리가 이게 응유관계라는 것이 육효에서도 초유하고 사유하고 이효하고 오효하고 삼효하고 육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 이효는 오효하고, 그래서 오효를 우리가 육효에서 왕의 자리, 대통령 자리, 주인 자리, 뭐 가장 자리, 다 핵심적인 가장 높은 자리라고 하는 것이 그게 주역에서 나온 거예요. 그게 임금의 자리니까. 임금의 자리고, 거기에 호응하는 자리는 뭐냐면 신하 중에 대표적인 자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뭔가 역량을 닦은 그러한 잠룡이 이효의 단계에 밭에 올라서 드러났다는 얘기지. 그러면 이견대인 어떻다? 오효에 있는 인군, 오효에 있는 나를 써줄 사람, 나하고 짝을 맞을 사람을 만나기가 좋다라는 얘기. 근데 이런 의미가 있고, 이 괴를 주역점을 쳐가지고 이 괴가 나오면 어때요? 해라, 좋다, 괜찮다, 누군가 후원자를 만날 수 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는데, 요거는 괴사에 이게 동인괴가 되니까 동인괴 괴사에 그런 길한 긍정적인 부분이 나왔다는 얘기죠. 이런 거를 그래서 제갈량괴라고 얘기를 해요. 제갈량이 초당에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현용이 제갈량인데 오요에 있는 유비는 아니란 말이야. 오요에 있어야 그게 유비가 되는 거지. 근데 제갈량도 그런 실력을 갖추고 있으니까 어때요? 내가 인군을 유비를 만나서 쓰임이 될 정도의 능력을 갖고 있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그 구의의 상징이 6효 중에 이걸 효사를 붙여보니까 이게 그러한 상이 있구나. 이걸 움직였다고 보면 이게 천하 동인괴가 나오는구나.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쭉 상징 체계를 이해하고 나서 주공이 이게 용이 밭에 올라온 거 나타난 것 같으니까 이때는 뭔가 실력을 갖춘 그 어떤 신하가 능력 있는 임금을 만나는 그런 형상이다. 그래서 좋다라고 본 거예요. 여기까지 이렇게 설명하려면 딱 글자 하나 보고 이후에 이런 의미가 있다. 이거를 또 공자는 또 부연 설명을 했어. 이걸 갖고 신법을 어떻게 닦아야 되고, 만물은 사물은 이걸 본받아서 어떻게 발전이 됐고, 그런 게 단전, 상전, 거기에 문헌전 이런 얘기들 계속 붙이는 거예요. 이렇게 크게 나타나는 이런 부분 말고. 그러고 나서 이렇게 이제 삼효의 상에는 뭐냐면 이효에서 이렇게 삼효로 올라간 상이잖아요. 그렇죠? 3효로 올라갔으니까, 자, 3효는 1, 3, 5에 양의 양자리니까 정은 얻었죠. 그렇죠? 양괴니까 이게. 정은 얻었는데 항상 어떤 부분이 있냐면 요 내에서 외로 바뀌려고 하는, 즉
네 꾀 중에 가장 높은 꾀. 그러니까 뭔가 변화의 터닝 포인트란 말이에요. 그리고 외꾀 중에 시작인데 임금하고 가장 가까운 꾀. 오요하고 가장 가까운 꾀. 그게 사유란 말이지. 그래서 사묘사유에 64개의 효사들을 보면 그렇게 좋은 얘기들이 많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 형상이 뭐냐면 내가 지나치기 쉽고 욕심 부리기 쉽고 이렇게 과도해지기 쉽고 이런 경계사들이 많이 있단 말이야. 이 사묘도 마찬가지야. 사묘도 이게 군자니까 아까 이제 이걸 하나 소성계로 보느냐 대성계 사이로 보느냐 그래서 이게 이렇게 천의 지혜 인의 효니까 인의 위치니까 이 군자라는 말이 나온 거지. 그러니까 이효하고 오효는 용이라는 대인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 이제 군자라는 말이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종일 건건하야 석척약하면 그러니까 이거 건은 이렇게 이걸 이제 자강불식이라고 얘기하는데 굳셀 건자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애를 쓰고 하루하루 베스트를 다하고 힘들게 어떤 전력 투구하고 그런 게 건의 의미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고 나서 종일토록 그러고 나서 저녁에 여기 석이 뭐예요? 두려울 척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요거는 if 만약이라는 말이에요. 만약 저녁에 두려워하면 자아 반성을 하면 그 얘기야. 그 얘기. 하면 이렇게 이건 염려한다라는 뜻이거든요. 걱정스럽지만 어때요? 이건 허물구자. 허물이 없다. 그러니까 이렇게 작교를 해가지고 중지공계에 사묘가 이렇게 동하면 이건 뭐예요? 천택 리꾀가 나온단 말이지. 천택 리꾀가. 이거를 리는 리호민이 부질인형이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딱 요 형상이 호랑이 꼬리를 밟고 있는 형상이란 말이지. 호랑이 꼬리 이렇게 딱 밟은 거야. 그렇지만 호랑이한테 물리지는 않는다. 딱 그런 개상이 있어요. 천택 리꾀에 가면. 본래는 리꾀를 우리가 얻으면 이거는 순차적으로 무리하지 않고 합리적으로 뭔가 일을 진행해 나간다라는 뜻이 있어요. 근데 항상 그 이면에 호랑이 꼬리 밟은 것 같은 위험 요소가 내재하고 도사리고 있으니까 지나치지 않도록 항상 주변을 잘 살펴가지고 점검해가지고 조심해라. 이런 의미가 있는 게 천택 리꾀가 있는 거야.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 어때요? 이렇게 구삼은 군자가 종일토록 베스트를 다하다가 결국은 어때요? 이렇게 무태 올라와서 바깥으로 나가서 대인을 만나고 비룡제천하는 그 대인하고 뭔가 도모를 하려고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사묘에서 이렇게 외궤로 이렇게 뛰어나려고 하는데 아직은 어때요? 그럴 정도만한 실력이나 이런 거를 갖춘 상태는 아니란 말이죠. 그렇죠? 왜? 중을 얻지 못했고 위아래가 이렇게 응도 안 돼 있고 그러니까 응도 안 돼 있고 비도 안 돼 있고 그래서 실력이나 이런 거는 열심히 하니까 지금 좀 갖춰져 나가는 것 같지만 아직 조금 메인 무대에서 쓰이기에는 좀 부족하다. 그래서 강건하게 열심히 애를 쓰긴 하지만 내가 혹시 뭐 잘못한 거 있나? 나한테 허물이 없나? 지나친 게 없나? 라고 어때요? 이렇게 반성하고 회고하고 돌아보면 기운이 이렇게 세서 양이 막 축적이 돼서 쌓여지는 형국이니까 위태할 수는 있으나 지금 석척약하면 이렇게 내가 뭔가 자기 반성이나 이런 걸 한다라고 하면 크게 허물은 없겠다.
자, 이 꾀를 얻고 삼효가 동했는데 어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떤 더 한번 그 오버페이스를 한다든지 무리한 욕심을 부린다든지 하면 어때요? 여하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근심 걱정이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꽤 나오면 여기도.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어때요? 학교에서는 2호 정도만 나왔을 때, 2호동 정도만 나왔을 때 괜찮고 처효나 삼효가 동하거나 이런 거 나왔으면 어때요? 하지 말라가 되는 거지. 예, 하지 말라. 그렇죠? 예. 그래 두 개가 동했다? 그러면 상효를 70% 보고 하효를 30%를 보고. 그러니까 우리는 6효를 하니까 그런 것까지 볼 필요가 없는 거야. 그리고 어때요? 무동효가 나왔다? 그러면 괴사만 보는 거고. 이렇게 본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삼효가 동하고 이제 그다음에 사효가 동하면 어때요? 혹, 약, 재현하면 무구리라.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삼효같이 이제 내꾀에서 외꾀로 올라온 거예요. 내꾀에서. 자, 이게 양꾀니까 순양꾀고 분자꾀고 또 임금꾀고 하니까 용이 이제 쭉 발전하고 자기 실력을 갖춰나가는 그런 형상인데 내꾀에서 외부로 이렇게 드러나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사효는 이미 임금하고 밑에 있는 자리니까 가장 친한 자리잖아요. 그렇죠? 그 뭔가의 권세를 내가 그 백을 잘 누리려고 하는 그러한 욕구나 욕심이 많이 있을 수 있는 자리예요. 그런데 자리 자체가 사유라고 하는 거는 양효가 본래 안착하거나 안정적인 자리가 아니란 말이지. 네. 그러니까 그 인군을 만나고 능력자를 만나서 뭔가 한 판을 도모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이거는 도약한다라는 약자예요. 혹은 했다 안 했다는 거지. 항상 하는 게 아니라 약 한 번 떴다가 아닌가 비네 다시 연못연자 연못으로 들어가고 퐁당퐁당 이렇게 뛰고 한 번 널뛰기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뭔가 시도하고 드러내고 한 번씩 자기 역량이나 능력을 과시하고 발표할 수는 있어도 제자리를 지키면 아직까지도 요 사유도 그렇게 크게 무방하지만 불리한 자리는 아니지만 큰 뭔가를 성취하기는 부족한 자리다. 부족한 자리다. 그래서 이게 혹약재현이라는 게 그렇죠. 이렇게 그 물고기가 호수에서 뭔가 이렇게 뛰는 그런 형상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도 딱 그런 거지. 내가 도약을 하려고 했다가 다시 원래 자리에 회귀했다가 이런 모습인 거지. 이런 모습이니까 특별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길흉이라고 하지만 주역에는 회린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길과 흉은 길로서 정해지고 흉으로서 정해지는 거야. 이렇게 30%로 이건 누가 봐도 빼박이에요. 이건 힘들다, 좋다야. 그런데 요 40%에 걸치는 거는 이 회린이라고 얘기를 해요. 회린. 그러니까 후회하게 되면 내가 어려운 상황이더라도 후회하게 되면 길로 이렇게 전환될 수가 있고 또 내가 만약에 그걸 잘 자아 성찰을 못하고 너무 욕심부리고 오버페이스하고 그러다 보면 어때? 이걸 인색할 인자를 써가지고 흉으로 간다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런 거지. 한 30 정도는 큰 괴상이나 기륭이 정해질 수 있는데 요 나머지 부분은 내가 어떻게 수양을 하고 어떻게 갈고 닦고 이러느냐에 따라서 바뀔 수가 있다. 그래서 계사전을 보면 그래서 길흉 회린이 그쵸? 이렇게 생호 동야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어쨌든 괴에 있는 우리가 괴사나 괴상을 보는 게 아니고 그 동한 거에 따라서 우리가 기륭이나 성패에 대한 걸 보려고 하기 때문에 길이 됐던 흉이 됐던 중간 진행되는 과정이 됐던 그런 모든 것들이 동해에서 본괴에서 직괴로 변하는 그런 상에서 얻어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고 사요 정도는 괜찮다라는 거죠. 이게 한 번씩 뭐냐면
잠룡은 아예 못 나가는 거잖아요. 나가지 말라요. 근데 혹약제어는 한 번씩 나갈 수 있다예요. 만약에 이런 꾀를 이 괴상을 얻었다라고 하면 한 번씩 가서 자기 역량이나 뭐 또 이렇게 하는데 약간 정규직 개념은 아니야. 임시직, 파트타임 뭐 이런 개념인 거예요. 혹약재연이라는 게. 그래서 그래도 크게 무방하다. 무방하다. 근데 여기에는 뭐 어때요? 이게 아까 선택리익괴 같이 그 안에 자기 반성이나 철저한 자기 관리나 이런 것들을 대전제로 한다라는 게. 그래서 주역을 이게 세심경이라고도 얘기를 하는 게 이 마음을 닦는 경전이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게 딱 보면 그런 마음이 느껴져. 그런 마음이. 경문이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이렇게 하다 보면 그 세사에 막 찌들리고 이렇게 막 세파에 막 휩쓸리고 내가 이거 자체를 내가 어떻게 왕도 못 되고 뭐 트럼프 같이 좌우지 이러지는 못해도 그 상황을 접하는 대하는 내 마음은 바꿀 수 있지. 그런 데에서는 굉장히 위대한 학문이에요. 세상은 딱 둘 중에 하나잖아. 아니면 세 개지 뭐. 이게 내가 직접적으로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거냐? 아니면 통제할 수 없는 거냐? 통제하면 적극 대시를 하는 거고 통제 못하면 어때요? 내가 그 상황을 어떻게든지 내가 이렇게 소화할 수 있도록 내 마음 자세나 태도나 형편이나 이런 거 바꿔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중요한 거는 이럴 거냐를 빨리 결정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포기 잘하는 것도 재주래니까. 그러니까 꼭 도전해가지고 챌린지를 해가지고 이뤄야 될 것도 역량이고 능력이 되지만 그게 아니다 싶은 거는 사실은 어때요? 빨리 선택지 내지는 판가름하는 것도 그것도 인생의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쓰는 거예요. 우리가 명리를 가지고 내가 그거를 뭐 이렇게 포기하고 뭐 이렇게 수동적으로 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내 명조를 딱 보면 될 수 있는 영역이 있고 아닌 영역이 있단 말이에요. 그 빨리 봐서 포기할 건 빨리 포기하고 되는 영역으로 내가 에너지를 집중하고 이런 게 명리 공부의 또 하나의 축일 수 있지. 이 주역이나 육회에서는 그런 거는 안 나오더라도 그런 거는 터치가 안 되는데 명리에는 그런 게 또 보는 이렇게 추구하는 부분이 다르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효는 비룡이 제천이 이견대이다. 비로소 중천검계의 메인이 가장 핵심이 구오가 돼요. 양괴가 양자리에 주인 자리에 핵심적인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나르는 용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 훈민정음 보면 육룡이 뭐 나르샤 뭐 이게 다 여기서 나온 거야. 이런 개념들이 왕을 상징하기도 하고. 그래서 여기는 어때요? 아무리 왕이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런 괴상을 가지고 옛날 왕정이나 봉건 어떤 전제 군주 시대에는 그거를 뭔가 정치 체제의 어떤 그 현실에 자꾸 대입을 시켜서 뭔가 활용성을 가지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왕의 자리를 이렇게 딱 본 거지. 특정을 이렇게 한 거지. 그쵸? 그런데도 어때요? 여기에도 또 이견대의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미 이효에서 혈룡이 제전하니 이견대의다 얘기를 했는데 여기도 비룡이 제천하니 이거는 이미 하늘로 날았어. 이건 밭에 있어가지고 도약하려고 하는 용이고 오효에 있는 용은 날랐단 말이야. 날랐는데 혼자 날 수가 없단 말이야. 혼자 날 수가.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용은 누굴 만나야 되냐? 이효의 어질고 현명한 신하를 만나야 된다는 얘기지. 혼자 도모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때요? 여기에 이견 대인은 이효의 대인을 만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꾀가 어때요? 이게 화천 대유가 나오는 거지. 그래서 이게 아까 천화동인에서 천화동인 또 화천 대유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그 대인, 이 유교가 지향하는 어떤 그 완성된 인자 주체들 대인이 나오는 거고 또 유교에서 지향하는 어떤 조화스러운 세계, 불교 세계하는 또 기독교 세계하는 천국이나
극락세계, 서방 정토세계 이런 거를 유교에서는 대동세계라고 얘기를 해요. 대동세계. 이걸 대동단결이라는 말 우리 들어봤잖아요. 그렇죠? 그러한 이상향의 세계가 다 어때요? 주역에 이런 중천검계에 그런 의미들이 다 있는 거죠. 이효하고 오효에 괴상들이 바뀌는 걸 보면 대유하고 독인하고 이런 형상이 나오니까 그 이효 오효가 서로 잘 만나지면 조합이 되면 서로가 이게 필요한 그런 존재들과 짝을 지음으로 해가지고 짝을 지음으로 해서 어떤 현실적으로도 이상을 실현할 수 있다. 그래서 구호는 나는 용이 하늘에 있으니 대인을 봄이 이롭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그 견자가 되는 거죠. 볼견자. 아까 현자가 되는 거, 나타날 현자가 되는 거고 같은 견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게 올라가면 어때요? 이렇게 양이 끝까지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끝까지 올라가니까 이게 물구필반이란 말이에요. 음이 6개 모여 있는 것도 계속 올라가다 보면 6회에서 꽉 차게 되는 거고. 그리고 양효도 쭉 올라가다 보면 오효가 극성기잖아요. 그렇죠? 현실의 어떤 주도권을 쥐고 있는 그러한 중심 세력인데 그거를 이제 지나친 자리. 예. 그래서 육교에서는 이거를 궁벽 물러나는 자리, 퇴위, 예? 뭐 한가한 자리 그렇게 막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으로도 해석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사안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데, 근데 주역의 괴상의 효상으로 보면 지나칠 항, 지나쳤다라는 얘기지. 지나친 용이라는 얘기예요. 본래 핵심 자리인 중심 자리를 넘었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후회할 회자, 후회가 생긴다. 그러니까 양이 이렇게 지나친 형국. 이거를 이제 어떤 글에서는 이렇게 마상육척이 유해다, 흥룡이다, 항룡유해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달리는 말도 굉장히 유동치고 움직임이 이렇게 드센데 그 위에 서서 이렇게 그 달리는 말 위에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불안정하고 넘어지기가 쉽겠어요. 그렇죠? 그런 형상을 이렇게 항룡을 보완해 가지고 설명하는 그런 글도 있는데 후회밖에 없다라는 얘기지. 후회밖에. 예. 그래서 이거를 지나치게 높은 용이니까 뉘우침이 있다. 그러니까 이 괴상이 이게 산지 박의 형상이에요. 박이라는 거는 박탈한다, 박락한다, 깎아낸다, 떨어진다 이런 의미예요. 이거를 계절에서 보면 9월괴, 음력 9월괴라고 얘기를 하거든. 그러니까 양력으로는 10월이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단풍 들고 푸르름이 시들고 낙엽이 떨어지고 이런 형국. 그러니까 택청쾌. 이거 한번 실험해봤습니다. 이래야 공부가 재밌지. 택청쾌, 그렇죠? 뭔가 이걸 소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음효를 보통은 대인, 양효를 대인, 소인 이분법으로 이렇게 얘기하는데 양효들이 박교는 이제 9월괴인데 9월괴는 맞는데 이건 박괴는 아니고 택청쾌괴인데 요 양들이 점점점 자라가지고 나머지 하나에 있는 이 소인이 되는 음을 이렇게 물리치는 척결하는 그런 의미가 이렇게 쾌라는 의미에 있거든요. 쾌라는 그런 의미가 내가 쫓겨난다, 물러난다 이런 게 어디에 항룡유해의 육효에 있는 거지. 그래서 이제 우리 육효로 보면 이게 숙계가 되고, 그러니까 뭐가 돼요? 세유가 지세하는 것이 어디에 있게 됩니까? 상유에 있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육춘깨고 상유에 있고, 그리고 부효가 임하고, 그리고 뭔가 천이라는 거는 아주 광대무변의 공정함과 밝음을 상징하기 때문에 형이 상황을 상징한단 말이에요. 이미 지세가 부가했다라는 거는 공명이나 명예나 이런 거 관하고 소통하니까 그런 측면에는 유리할 수 있어도
요리할 수 있어도 어때요? 기본적으로 처제하고 처제하고도 뭔가 상치가 되고 그러니까 현실의 어떤 안위라든지 현실의 북이라든지 이런 거를 추구하기에는 불리한 형국이에요. 그리고 이 숙계가 기본적으로 육친이 다 있는데 충이 되면서 다 육충계들이 충이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건괴하고 진괴는 다 진토. 그러니까 진괴는 처제요가 그리고 요거는 부요가 서로 자인진 오신 술하고 진하고가 어때요? 진하고가 기본적으로 충을 한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 자체도 어떤 효가 뜨고 이미 내가 그 괴를 얻었다라고 하면 불안정성 있는 거예요. 그나마 자체도 그리고 끝에 있다라는 거는 이미 내가 현실에서 가장자리, 주변자리, 끝자리, 하늘하고 맞닿은 자리. 근데 그게 어때요? 이 술이니까 관의 고지란 말이야. 관의 고지. 그러니까 관귀의 고지니까 그렇죠. 관하고 현상에 대한 이런 무기명예하고는 어때요? 인연이 좀 덜 할 수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정신적인 거, 큰 거 이런 거를 추구할 수 있는 그러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육회에서도 그런 의미들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세유가 이렇게 상위에 이렇게 배치하고 배속해 놓은 것들은 그러면서도 그 자체도 진술충을 언제든지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변동성이 있고 그리고 이 자체가 관고나 관귀 내지는 자손의 고지 이런 경우들이 다 사찰이나 종교 시설이나 이런 이런 쪽하고도 연관이 있죠, 그렇죠? 연관이 있고 또 이게 조상 묘자리하고도 연관이 있고 그래서 그러한 현실보다는 형이상학이나 추상적인 이러한 연관성을 많이 가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주역에도 그런 의미가 있고 형이상학 추상성이 굉장히 강하죠. 그리고 그걸 끌어다 차용해서 쓰는 육회에도 그런 의미들이 기본적으로 있단 말이에요. 육충에 부효가 임하고 부효가 또 효인은 6인데 그 육친이 다 있으려면 뭔가 육친은 5이니까 하나 겹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부효가 겹치니까 그래서 그러한 특징적인 부분을 많이 볼 수 있는 것이 그 중천검계다. 육효가 다 동하면, 그러니까 육효적인 개념으로 얘기하면 진발계가 되면 상이 바뀌겠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중천검계가 초유에서부터 육효까지 상효까지 다 동하면 중지곤계가 되겠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본계도 충계고 숙계가 되고 직계도 어때요? 숙계가 되고 충계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육충에서 육충으로 화하는 거니까 그거 자체는 어때요? 괴상이 또 상징 자체가 포괄하고 있는 것이 불리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불리한데 요렇게 이 64궤 중에 건괴하고 곤괴만 특별하게 예시를 들었어요. 그거를 용구, 용육이라 해서. 그러니까 초유에서부터 다 바뀌는 진발한 거. 이게 다 바뀌었다는 얘기지. 그러면 이게 곤괴로 바뀌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것을 용구다. 그것을 견군용이라고 했어요. 이게 군이 무리군자, 무리지은 용들. 그러니까 용이 6마리가 다 동했으니까 얼마나 용들이 많은 거예요. 그 용들을, 무리지은 용을 여기는 볼견자예요. 봤단 말이야. 그거를 용구라고 하는 6개의 효가 다 동한 걸로 표현을 한 거지. 그 괴상을, 효상을 표현했는데 나머지는 점사로는 어떻게 했냐면 무수하면 길하다. 무수하면. 이건 뭐예요? 머리 숫자, 없을 무자. 주역에 이렇게 없을 무자는
이러한 문자하고 이 문자하고 다 이게 없을 문자예요. 요도 없을무, 이것도 없을무. 근데 주역에서는 없을 문자를 쓸 때 요 자를 써요. 그러니까 변화를 일어나가는 거는 보이게끔 뭔가 현상으로 이렇게 분파하고 분화시켜 나가는 거는 화가 다 일어나간다고 보는 거야. 화가. 그러면 요거는 화가 되는데 화가 진짜 없어요, 없다라고 보는 거지. 그래서 저런 문자를 쓴다고. 주역에 문자 쓰는 건 요렇게 써요. 그래서 요 무를 없을무, 똑같은 없을무인데 상징을, 글자의 상징을 이렇게 쓴단 말이지. 그래서 무수면, 즉 머리를 드러내지 않으면, 즉 앞장서서 우리가 이렇게 머리가 위에 있는 거니까 머리를 내놓지 않으면 길하다. 그러니까 나대지 말라 이 얘기인 거지. 난 똑같아요. 이렇게 괴상도리 육교의 괴상이나 그런 걸 보면 6층으로 하고 좋을 리가 크게 많이 없겠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묻용들이 앞다투어 드러나는 형국인데 다 바뀌었으니까 오히려 반대로 어때요? 머리를 드러내지 않으면 길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어떤 처세에 대한 거, 그 어떤 마음 닦는 거에 대한 거, 또 내가 자리매김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괴사에서부터 효사까지 이렇게 쭉 얘기를 해놓은 거죠. 이 정도만 개념을 잡고요. 주역책 내가 보면 그 다음부터 보입니다. 주역책 읽혀집니다. 재밌어요? 근데 이제 이걸 생짜배기로 이게 무슨, 처음에 그냥 보면 도대체 이해가 안 돼. 제가 딱 대학 다닐 때 주역 원문을 딱 봤는데 도대체가, 이게 암만 국리를 하고 뭘 해도 요해가 안 되는 거야, 요해가. 근데 이제 세월이 가고 본 거 또 보고, 잊을만 하면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생각하고, 국리하고, 책 찾아보고, 나름대로, 이런 의미구나. 또 이제 육교 공부하고 하면서 이렇게 연결되는구나. 그래서, 이거 자체를 막 금방 공부해서 이게 뭔가 실용성이나 효용성이 금방 있는 건 아닌데, 그래도 우리가 동양 공부, 역학 공부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또 특히나 우리가 육교 공부, 뼈대를 같이 공유해서 쓰니까, 이런 측면에서는 꼭 한 번은 해야 된다. 내가 조금 더 전문적으로 공부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 정도까지 이해를 하고 조금 이제, 요즘은 이제 책들이나 이런 거 잘 돼 있으니까 보면 그 다음에는 그래도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거구나. 어떻게 봐야 되는 거구나. 이해해야 되는 거구나. 그런 거를 다 좀 납득하실 수 있죠. 예. 마치겠습니다.